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명태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조작 물증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결과 전날에 알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명태균 관련 이야기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얘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관계를 끊었다던 대통령실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영훈 교수가 인터뷰를 했죠. 자, 또 어제는 여론조사 조작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여론조사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화 녹취는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조작을 전면 부인해 왔었는데요. 어제 뉴스타파의 보도로 여론조사가 조작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원본 데이터를 확보해서 직접 검증해 봤는데요. 그 결과 조작으로 밝혀진 여론조사 보고서는 2021년 9월 29일자로 작성이 됐습니다. 해당 시기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앞둔 민감한 시기였고요. 또 해당 날짜는 좀 익숙하시겠지만 지난 15일 저희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의소와 동일한 일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주의소죠. 네, 그렇게 좀 그렇게 잘못 해주세요. 해주의소 고 일자인데 지난 15일 날 저희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했던 녹취 내용 샘플 2,000개 만들어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이번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 더 정확하게 드러났네요. 네, 뉴스타파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를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00개 응답 완료 샘플이 아예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고서 만들어낸 가짜 샘플로 밝혀졌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이 응답 완료 샘플 앞에는 조사가 다 마무리됐다는 의미의 AND를 뜻하는 알파벳 E가 표기되는데요. 뉴스타파가 확보한 2021년 9월 29일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 자료를 보면 이 E가 표기된 응답 완료 샘플은 516개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응답 완료 샘플 수는 516개가 아니라 실제보다 1,500개 많은 2,038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했던 녹취록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예.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맞차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아침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해갖고 내일 네. 그 주부 차프로. 알겠습니다. 예. 자, 명태균 씨가 지시를 하는 거네요. 네, 결국 이 명 씨가 지시한 대로 약 예. 1,500개의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이 만들어진 거고 명백한 여론조사 조작 증거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짜
가짜 샘플을 만들었다. 매우 놀라운데요. 이 가짜 샘플로 여론 어떻게 바꾼 겁니까? 네, 이 조작되지 않고 실제 여론조사가 이뤄진 응답 완료 516개를 분석한 결과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31%, 홍준표 후보는 30.4%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차이가 0.6%포인트밖에 나지 않는 경합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네요. 하지만 조작된 샘플을 더하자 윤 후보의 지지도가 33%로 오르고 홍 후보의 지지도는 29.1%로 내려가면서 두 후보 간 격차는 0.6%포인트에서 3.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네. 이 조작된 샘플을 합치고 나니까 경합에서 윤 후보 우세로 뒤바뀐 거고요. 차이 구간 역시 명 씨가 강 씨에게 2%에서 3% 정도 더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2% 해주이소, 더 나오게 해주이소. 그대로 결과가 났습니다. 샘플을 500개에서 1,500개 더 가짜 샘플 1,500개를 추가한다.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중요한 거는 어제 또 김영선 의원 관련된 단독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강혜경 씨의 통화 공개가 됐는데요. 들어보면 여론조사 비용 조달 과정도 좀 알고 있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 비용 조달 과정을 알고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육성이 보도됐는데요. 먼저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그 선관위에서 김을 부른다 그러거든? 나랑 상관이 안 되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않아. 네. 근데 나랑 연관되면 이게 무슨 공천을 주네 마네 이런 얘기가 조금 이제 상상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 윤석열 대통령 뭐 선거 도왔다 이러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검찰이나 딴 데서 다 꼬리 잘라갖고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리고는 오히려 그게 공천 사기 한 거에 자백이 되거나 자, 김영선 씨 얘기도 있고요. 자, 명태균 씨 얘기 하나 더 하면 미공표 여론조사를 보고한 적이 없었다고 지금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 명태균 씨 주장하고 배치되는 지점이 또 하나 발견됐는데 그것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네. 따르면 명 씨가 2021년 9월 여론조사 보고서를 독촉하면서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여론조사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향후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설사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자체 조사 결과 각 대선 후보 캠프가 명 씨와 관련된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또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네. 2021년 9월 17일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명 씨는 국민의힘 당대당 있죠. 윤하고 홍하고 똑같이 라면서 그 다음에 TV토론은 홍을 한 4% 빼라고 홍을 한 4% 말했습니다. 빼라. 네, 자신은 여론 조작하지 않았고 이 정권 교체에 이한 몸을 바쳤다던 명 씨의 주장에 점점 신빙성을 의문케 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 증거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김영선 의원에 대한 얘기 좀 전에 좀 들어봤는데 자, 김영선 의원 지금 여론조사 비용 조달 과정을 알고 있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아까 앞서 네. 녹취록 앞부분을 보면 김 전 의원은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PNR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조사한다면서 네.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화 도중에 직접 자신이 연관되면 공천을 상상할 수 있다면서 이 공천 사기라는 표현을 공천 쓰는데요. 사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 공천 사기. 지점입니다. 예. 본인이 직접 공천 사기라고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또 최근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지방 예비 후보들에게 공천을 받아준다며 돈을 받아 여론조사에 썼고 이후 공천에 실패하자 김 전 의원이 보전금으로 갚았던 거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김 전 의원 거듭 명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사이에 돈 거래가 없는 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 MBC는 어제 김 전 의원이 당시 명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로부터 공천을 내세워서 돈을 받았는지 맞다면 이 해당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사기 자백하고 지금 돈 거래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천하기 직전에
본인의 공천 사실을 김영선 전 의원이 알았다는 정황도 발견됐어요. 네, 경향신문이 입수한 2022년 5월 9일 김 전 의원과 강혜경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네. 강 씨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당시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고 네. 공천 결과는 두 사람의 대화 다음 날인 5월 10일 발표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는 발표 전인 하루 전날인 9일에 9일. 이뤄졌고 두 사람은 미리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후로 김 전 의원은 강 씨에게 입단속을 당부하면서 또 명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명사장이 그냥 못 참아서 난리지라는 말을 하면서 입단속을 부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공천하기 전날에 본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 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뿐만 아닙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한 녹취록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해당 내용은 한겨레 21에서 보도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에 해당 내용 녹취 먼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아,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난리 뒤집힌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선물 얘기네요. 해당 통화 녹음은 2022년 5월 2일자 통화입니다. 네. 이 통화가 이뤄진 건 김 전 의원 공천이 발표되던 5월 10일보다도 8일이나 이른 시점인데요. 국민의힘 공천에 아무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기에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해당 부분은 여당 공천에 대통령 부인이 개입했다는 유력한 방증이어서 향후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특히 이번 녹취에서 처음으로 여사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고 녹취 정황상 모종의 대가성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광야님, 배동원님, 이프로님, 훈민정음님, 젤리스님, 레아조아님, 자, 샬롯님,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글 주고 계시는데, 자, 지금 이 오늘 녹취록 명태균 씨 얘기, 또 김영선 전 의원 얘기 많은 글들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도 되면 명태균 씨나 뭐 김영선 전 의원 휴대전화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자, 전 여사님은 뉴스토마토 응원합니다. 또 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뭐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저희 뉴스토마토 말고도 다른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뭐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형관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혼자 나서는 게 아니고 같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우크라이나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며칠 안에 실제로 전장의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만간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감청 자료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군을 민간 화물차에 태워서 쿠르스크 전선으로 향하려다가 서류 문제로 경찰에 단속됐다는 게 그 증거였습니다. 이후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됐으며 북한군 부대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어젯밤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두려운데요.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또 윤석열 대통령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어제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루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 군사 협력이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제평화와 번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 군사 협력이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고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국 정부 대표단은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정보와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 이야기 하나만 좀 더 살펴보면 얼마 전에 평양 하늘에 나타났다고 주장한
무인기 조사를 했는데 백령도에서 날아온 우리 남한의 무인기였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북한은 평양에 추락한 네. 무인기 조종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남한 무인기의 이동 경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면서 경로가 담긴 그래픽도 직접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의 이동 경로는 모두 약 430km인데 우리 군의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 전단통을 달고 400km 이상 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우리 측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조사 결과 발표 뒤에 있었던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더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김 부부장은 서울에 무인기가 출현해 비난 전단지를 살포한 뒤 북한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 상황을 이제 거꾸로 말을 해준 건데요. 북한 무인기를 남한에 보낼 가능성을 직접 시사하면서 엄포를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군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면서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상황 조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무인기가 정말 우리 군에서 보낸 건지 아니면 뭐 민간에서 그걸 보낸 건지 그것도 지금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북한의 실병력이 파병돼서 전투에 지금 실제로 간다는지 어쨌든 간에 한반도의 좀 안보 상황 이 다른데 휩쓸려서 우리 만약에 뭐 전투에 우리가 또 휩쓸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소울님 정신 바짝 차려라고 말씀 주시네요. 딴 사람한테 준지 모르겠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이사당 1번 출구. 자, 오늘도 신은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뭐 여러 가지 명태균 얘기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김건희 여사 공천 의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강원지사 지방선거 얘기인데요.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할 때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 맹세하고 경선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 강원도 그 김진대 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단식을 해서 기회를 얻었다. 자기가 단식 농성을 해서 자, 이게 어떻게 단식하면 이걸 기회를 줍니까?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충성맹세 단식. 예, 본인 주장이긴 하지만요. 고생해서 이 자리에 왔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사자가 인정할 거라고 생각한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는 네. 영역에서는 이준석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네. 이제 김진태 의원도 서로 야 너도 약간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둘이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좀 의심이 되는 거는 네. 그럼 그 시점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떠벌리는 게 이제 와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할 거면 그 시점에 그때로 돌아갔을 때 왜 그럼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가? 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청문회 때
그 얘기가 더 신빙성 있지 않습니까?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다. 예. 그 얘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여태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안 됐었는데 김건희라는 루트, 또 윤석열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언터처블, 거길 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게 지금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보이겠다. 네. 그 생각입니다. 자, 단식이냐 충성 맹세냐 뭡니까? 저 김진태 지사의 해명은 네. 사실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단식을 한 것도 맞고요. 네. 단식 이외에 충성맹세라고 하는 그 명태균 씨의 증언, 그 증언이 이준석 대표에게 와서 그게 이제 지금 기사화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은 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용 자체가. 저게 구체적인데.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옮겼다라는 사람도 명태균, 이준석을 통해서 이제 기자에게 넘어온 거기 때문에 신빙성도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김진태 지사는 현직 강원도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실패한 공천, 김영선 공천이나 뭐 김대남 공천 같이 실패한 공천이면은 당사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입증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사안은 이제 성공한 공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강원지사까지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내부자들의 증언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이 공천 개입의 사건은 언론의 취재와 저는 강제 수사가 좀 있어야 그 진상이 다 규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뒤에 이제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게 지금 핵심인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또 다른 또 공천 개입.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2년 재보궐선거 경남 창원 의창입니다. 이게 공천 결과 발표나는 게 5월 10일 날인데 5월 9일쯤에 이 내용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경향신문에서 지금 보도가 된 상황도 있고요. 자, 6월 1일 보궐선거 이제 이 보궐선거 나오고 있습니다.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모른다고 해라. 명사장 얘기 안 하는 게 입 뻥끗하지 말고 걱정 덜 하니까 뒤집히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게 김영선 전 의원 지금 녹취 내용인데, 자, 이게 지금 5월 10일 날 발표됐는데 전날 5월 9일 날 지금 통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녹취 내용 한번 듣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빨리. 계속 되면. 예.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 예. 그래요. 고생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아침에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예,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예.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언제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고, 직접 봐가지고. 예. 잠깐.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그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나한테. 그래.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요.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날 겁니다. 네네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예,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은 얘기가 공간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한 날 바로 전날입니다. 2022년 5월 10일 날 공천 결과가 발표됐는데 5월 9일 날 이 내용을 다 알고 인테리어 바꿔라. 내가 누군데 윤상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계속하는 모습. 이게 우리 뉴스토마토에 단독 보도했던 내용인데, 자, 더 놀랄 내용도 저희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5월 이제 9일인데 8일 전에 5월 2일 날에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 통화 내용,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선물입니다. 김영선 공천 선물로 줬다.
요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 같거든요. 요번에 지금 보도된 내용, 요 내용입니다. 저희는 5월 9일 날 지난번에 했던 거고, 이번에는 5월 2일 한참 전에 선물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줬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거짓말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보면서 네. 정말 한숨이 나오는 거를 한숨 제가 쉬더라고요, 지금 주체할 금방. 수가 없겠는데 예. 사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참 정당을 사유화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이걸 선물로 준다? 그러면서 디올백 같은 것도 선물로 받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도 처리되지 않고 공천에 개입해서 공당의 공천을 자기 건인 마냥 나눠주고 또 비선에게 어떠한 불법적인 도움을 받고 이건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그러니까 아니다. 저는 지금 저 녹취를 들어보면서 저 녹취록이 위조됐습니까? 그거 외에는 저건 진실인 거예요. 더 이상 따질 일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뒤집어질 만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네. 고요하거든요. 아직까지 검찰이 답변 안 움직이지 하죠. 않거든요. 예. 그 저런 사람들 방송 나와가지고 아직도 여론전에 본인들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언론들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는 뭐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네. 가장 더럽고 추악한 거래가 나온 겁니다. 특히나 이 정치권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긴 말이 필요 없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저는 반드시 이거 책임 물어야지. 이거 책임 네. 묻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정말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을 뻗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명태균 씨가 허세 불렸던 거 그거 아니고는 뭐 녹취를 조작했다고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하게 지금 이걸 빠져나가거나 항변할 수 있는 방법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선물이라 얘기했다는 거하고 문제가 공천 결과가 공간에서 했고 비공개고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지금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납득시키고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많은 소식들이 막 한 번에 쏟아지니까 이게 막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맨날 뉴스를 보는 저희들도 사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소식들이 터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뉴스타파에서 원본 데이터랑 비교 분석해봤을 때 네. 그 홍준표 시장 그 당시 후보 맞습니다. 결과도 이제 조작됐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증거가 떴고 네. 그리고 이 김영선 씨 같은 경우에도 경남 선관위에서 그 본격적으로 그 조사가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선거 보전금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한테 뭐 A, B 얘기 나오면서 돈이 흘러가니까 조사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강혜경 씨한테 연락을 해서 아 이건 뭐 공천 사기 본인 입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랑 이렇게 관계 없는 것처럼 해달라 얘기하고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쭉 밀어봤을 때 지금 결국에는 이 명태균 그다음에 김영선 이들은 정보를 미리 다 막 입수했었고 사실 이게 또 창원 산단 얘기까지 나오면서 복잡해지지만 창원 산단도 있습니다. 예,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어쨌든 따로 보고 받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입증해 주는 게 이준석 씨 얘기입니다. 막 그 강적들 같은 방송이라든지 다른 데 나가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명태균을 우리가 그 대선 당시에 신뢰하는 메신저로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김종인 씨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김종인 이준석 위원장 본인이 얘기를 해요. 있습니다. 이준석, 네. 김종인 이런 사람들을 신뢰할 메신저로 썼다. 왜냐면 윤핵관들이 자꾸 중간에서 말장난을 하니까 네. 우리가 그 사람을 믿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 막 문제 터지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허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시점으로 갔을 땐 다 믿고 있었다는 거고 지금도 심지어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로 봤을 때 지금 급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냥 다 허풍쟁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거길 유통창구로 썼다는 건 본인 입으로 다 입증을 한 거죠.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이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번 그 국민의힘 대선에서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몰랐다고 뭐 하긴 사실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아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이 공천 거래 뭐 선물로 생각하면서 이제 주는 식의 이거 나중에 이제 공천 뇌물까지 봐야 네. 되는 사안인데 너무나도 이거는 경천 동지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갖다가 공천권을 이제 뇌물로 거래하는 나라가 된다면 전 세계에서 수치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일을 벌인 사람에 대해서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놀아났고 그 놀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만큼은 아직까지도 명태균 씨는 맞는 말을 많이 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지금도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나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자에 대해서 뭐 옹호하고 수호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까지 망가져서 되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의 비난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이유가
이분은 내부자거든요. 내부자고 알고 책임자고 있거든요. 책임자거든요. 알고 있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건 공천 개입 아니다라는 식으로 뭐 확실치 않다, 분명치 않다. 아니 분명하지 않으면 말을 말아야죠. 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계속 물줄기를 틀려고 했고 최근에는 그 박형광 기자가 그 이준석 의원의 녹취록을 갖다가 오픈을 했어요. 맞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예. 근데 지금 그 녹취록을 보면은 녹취록 속의 이준석과 현실에 나와서 방송 나와서 말하는 이준석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건 할 수 없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수습하느냐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자, 대통령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특히 재보궐선거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5월 2일 날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언급하고 5월 9일 날 공천 발표나기 전에도 알았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경선 이후에, 본선도 아닌데 경선 이후에 명태균 씨와 관계 다 끊었다고 하는데 이거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해명도 안 맞는 거고, 그럼 이거는 지금 나오는 거 5월 2일 날, 5월 9일 날 재보궐선거 나온 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실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 해명을 원래 여태까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당이더라도 자기들 네.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네. 그냥 마치 대꾸할 가치가 없다. 정말 그 공교롭게도 이준석 씨는 여기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태균수 앞장서고 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물밑에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했던 게 드러나곤 있지만 네. 어쨌든 표면적으로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대꾸 안 한다. 그러니까 네. 막 소장 써놓고 그냥 품고만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실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을 합리적으로 의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준석 씨 얘기도 진짜 웃긴 게요. 네. 이준석 씨가 나경원 씨 막 부정선거론자로 몰면서 다중인격자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이준석 씨도 2대 준대 석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이준석 씨 표현대로면.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날카롭게 질문하는 언론 방송 피해 다니고 좀 이렇게 막 그 할 얘기 막 다 하게 해주는 편안하게 해주는 데만 나가가지고 허세를 부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데 네. 단순합니다. 네. 이 대부분은 지금 여론 조작 문제, 심지어 어제 뉴스타파 그 최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론 보정 얘기하는 게 딱 지금 명태균, 네. 이준석 두 사람입니다. 보정. 예, 예. 보정이라고 말장난하는 게 샘플 지금 추가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예. 한쪽에서는 공천 뇌물, 공천 거래,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론 조작. 둘 다 범죄거든요. 예, 중대 범죄죠. 범죄입니다. 예. 근데 관련자들이 이 공천 뇌물과 이 여론 조작에 대해서 이제는 해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입을 닫고 있는 대통령실, 그리고 그동안에 허위사실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소고발했습니까? 네. 근데 고소고발을 못해요. 그럼 사실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정치인들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관련자들이 이제 막 말은 많이 하고 말의 향연과 말의 성찬은 많은데 들을 내용이 없고 또 해명에 대해서 의구심을 물으면 의구심에 대한 해소를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할 의도가 없어요. 네. 계속 하나만 얘기하면서 본인이 끌고 가고 싶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이 국면을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모면하겠다라는 의도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언론도 앞으로 더 열심히 취재해야 될 거고요. 네. 저 뉴스토마토 같은 언론들을 더 많이 국민들이 지지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 그리고 특검을 앞으로 통과시켜야 될 국회 여기에 대한 저는 여론전과 압박이 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문제가 되던 게 신용환 교수 얘기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맡았고 명태균 보고서 본인도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선 당일까지 그게 활용됐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윤석열 캠프 그 관계자들, 후보 관계자들이 신용환 교수 모른다 일제히 부인을 하고 있어요. 보고서도 못 봤다. 보고서 봤다 못 봤다. 엄마야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면 되는 겁니까? 뭔가 근데- 나오면 진실 공방을 가버려요 그냥. 아니 근데 나왔다 하면은 부인하면서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로 부인하면은 자신들의 인생을 부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것도 왜 부인합니까? 아니 신용환 실장이 뭐하러 윤석열 캠프 거짓말합니까?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고 네. 내부자들이 갖다가 이 자료를 본 것이다. 네. 그럼 뭐가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부자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조차도 관련자들이 부인하면서 심지어는 신용환 실장은 그냥 중요한 직책이 있지 않았고 그냥 뭐 어디선가 실무 끝으로 머리에서 그냥 그런 일만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반대로
실무에서 끄트머리를 하는 사람까지도 이 보고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더 문제죠. 전방위적으로 더 활용한 문제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도 해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그냥 자수해서 빨리 광명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내용은 드러나고 있는데 아니 지금에 와서 현실만 모면하겠다고 거짓말하면 그거 안 드러납니까? 네.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그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이 부도덕함과 거짓말들의 향연을 봐야 되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본인이 못 봤다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거짓이 되거나 그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진실이 없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당시 그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했던 윤희숙 대변인, 지금도 대변인 하고 있죠. 윤희숙 대변인이 캠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못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못 봤다고 해가지고 이 본인 얘기로는 실장, 본부장 직책 다 달아주는 거니까 신용환 교수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이제 뉘앙스로 전한 게 막 네.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뭐 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대부분 막 전원으로도 전해지는데 그런 얘기들 막 구체적으로 하면서 일정이 갑자기 바뀐다.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경로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납득 가능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아 명태균 보고서면 함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퍼즐들이 맞춰가는 거고 지금 아까 뭐 명태균,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이 속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도 당장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선 기간에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갑자기 반박하는 막 1월, 2월, 3월 비행기 탔던 그 표 내용 나왔고요. 네. 이준석 씨도 항공기표. 예. 본인 SNS에다가 노영희 변호사 공격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 그 당대표 기간에 네. 여연의 여연 그 의뢰가 빼고는? 없다. 근데 그것도 그 명태균 씨 얘기로 나왔습니다. 네. 그 RDD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 사람들끼리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거짓말이 심지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짓말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국민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나? 그러니까 국민 알기를 정말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거짓말은 아니, 좀 있으면 다 진실이 밝혀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국을 안 가봤거든요. 예. 제가 미국 없다고 하고 다니면 됩니까? 미국 안 가봤어요. 네. 미국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냐는 말씀입니다. 안 되죠. 그럼 저는 윤희석 대변인도 예. 본인이 신용환 씨를 캠프에서 본 적이 없다? 예. 그렇다고 이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하나요? 아니 녹취록을 안 듣습니까? 네. 윤희석 대변인은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매일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당시에 캠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네, 맞죠. 묻지 마. 그냥 상습적으로 부인하고 거짓말만 이렇게 보태버리면요. 본인만 우스워지는 거예요. 아니 윤희석 대변인은 뉴스토마토 안 봅니까? 뉴스토마토 안 보면은 뭐 한겨레 건 안 봅니까? 동아일보는 안 봅니까? 보도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보도를 좀 들여다보고 내가 모르고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사실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진실이 있었는지를 추적해 가야 되는데 저는 저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규명하는 걸 회방하고 있다. 네. 그럼 그 회방에도 어떠한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여가 됐든 안 됐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부인하고 진실 규명을 회방하는 것은 전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네. 합리적으로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럴까봐 예. 미리 이제 그 진실의 방으로 한동훈을 불러서 네. 그 팔딱 해갖고 옆에 정진석 씨 앉고 예. 거기로 불려갈까봐 겁먹은 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아, 그렇게 보인다. 네. 지금 국회 국감 운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운영위에 신용환 전 교수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 나와서 얘기하면 또 무슨 답변을 할 거고 또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번 이렇게 모른다 해가 답변해봤자 본인 얼굴에 먹칠만 하는 거지 계속 더 증거들, 진실들이 나오잖아요. 어쩌려고 저럽니까? 미국 안 가봤다고 미국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이 갖는 힘을 좀 이분들이 전 이번에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리 거짓말을 통해서 또 거짓말을 동원해서 그 앞에 거짓을 덮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쌓아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그 모래성이 언젠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써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조만간 이 진실이 다 밝혀질 것 같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러니까요. 거짓말도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저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한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죄를 못할 것 같으면 그 거짓말은 정책 책임이니까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요 보수의 종말이라는 여기 책을 보수의 종말이 나오고 있는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예. 요 안에다가도 제가 상세히 써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사람들은 저는 퇴출시켜야 된다. 네. 국민을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 그런 식의 거짓말을 나와서 눈 하나 안 움직이고서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에 대한 태도,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공적인 책임 같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공적인 권한을 줘보십시오. 네. 거짓말하면서 다 본인만을 위해서 그 권한들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의 현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발생한 일이다. 다시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보다 그냥 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천하람원 같은 경우 한 번도 좀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죠. 네. 제가 천하람원 예를 들은 건 아닌데 네. 더 이상 이 언론 논란에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오히려 빠지는 게 낫지.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헛소리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글쎄요. 신용한 교수가 나와서 또 어떠한 얘기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근데 사실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네. 피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인에게는 저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피하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이유 자체가 네. 적극적으로 나와서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동원해가지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정말 그 명단을 거짓말 리스트 명단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어떻게 소수가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은 핵심적으로 민주주의를 특히 이 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지가 나오는데 네. 지금 딱 윤석열 정부 이 사람들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법을 막 해석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법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 해석의 영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는 절대주의가 아니라 네. 상대주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해서 여기서 아까 뭐 거짓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야 니네 거짓말 안 했어? 니네 진영의 거짓말 내가 한번 털어볼까? 이게 소위 이준석식의 빠져나간 방법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민주주의를 갖고 노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처단할 수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총선 백서 전문이 공개됐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 참패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 201일 만에 나온 총선 백서. 이 백서에서 보면 패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 또 이종섭, 또 황상무 이슈, 대파 논란, 김건희, 또 최상병 등등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불안정한 당정 관계가 첫 순위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언급된 거 이게 계속 논란이 되면서 파장이 컸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종섭, 황상무, 김건희, 윤석열 대파 뭐 등등 이게 가장 선거에 결정적 영향이 아닌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불완전한 당정 관계라고 할 관계가 없어진 게 문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정당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아까 그 공천에 대해서도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선물 운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불완전한 당정 관계라고 할 관계성조차도 맺지 못한 대통령에게 사유화를 당한 정당의 모습. 그러니까 정당으로 치면 자율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네. 전 그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문제의 핵심은 역시 김건희죠. 김건희. 그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그 김건희의 그 모든 그림자의 그 흑막에서 벌어졌던 아주 더러운 정치 공작질들이 이제 와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들이 아마 총선 당시에도 물밑에서는 아주 화려하게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이 저는 국민의힘의 저는 대패의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정 관계가 불안정하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선 백서에서 지금 보면 더 당정 관계가 불안하자 윤한 갈등. 네. 한동훈 대표 문제라 당시에도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표였어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네. 뭐 2조 심판이라든지 그 네. 내용도 나옵니다만 네, 나옵니다. 뭐 그거랑 뭐 본인 열심히 막 까치발 들고 네. 뭐 이런 것도 물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가 봐도 책임질 수 없는 공약 막 거의 1000조에 가까운 공약들 남발하고 네. 심지어 막 그 이수정 씨였나요? 막 대파 막 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건데 이제 거기에 2조 심판은 사실상 정권 심판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연상시킨 거지. 그 문제의 원인이 마치 이제 한동훈 대표인 것처럼 이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본질이었습니다. 본질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가 아닌 네. 가장 뭐 국정원의 책임자가 사실은 대통령이고 아마 총선도 대통령을 보고 찍은
찍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크다고 우리 이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특별감찰관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를 겨냥을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 지금 분홍색 형광펜 글씨인데요. 나오고 있죠. 탄핵 전야 대통령과 당 지도부 5기 싸움 전국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야, 저 부분 홍준표 시장 얘기로라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탄핵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 얘기는 야권보다는 여권에서 훨씬 더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전 하나의 좀 포인트일 것 같고 뭐 탄핵 전야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탄핵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헌법재판소 가서 파면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 의결 과정을 봤을 때 결국에는 보수 진영이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걸 뭐 배신자 운운하지만은 배신이라는 것은 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지 국회에서 권한을 행사한 걸 가지고 배신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회 안에 여권 성향을 가지는 의원들,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부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 지경까지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쌓였을 때 일어난 현상인데 저는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심각하고요. 최순실보다 김건희는 훨씬 더 뛰어난 국정농단 범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전야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저는 뭐 맞는 표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지금 파란색도 저희가 읽다가 말았는데 배신자 프레임에 한번 갇히면 그거는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의 배신자 프레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우리 그 신인규 변호사님도 훨씬 더 내부를 잘 아시겠지만 네. 이건 딱 그냥 누가 봐도 유승민 전 의원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네. 왜냐면 지금도 그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냥 좌파다, 민주당에다 이렇게 욕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네도 누구든지 뭐 한동훈 대표 겨냥한 건데 네. 혹은 다른 사람 누구더라도 지금 윤석열 건드리면 유승민처럼 될 거다라는 프레임을 저렇게 작업을 걸어놓는 거라 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이 저도 이제 오기 전까지 페이스북을 봤거든요. 안 올라오 저게 끝입니다. 예. 근데 전 기가 막힌 게 뉴스타파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 조작 전에 0.6%포인트 차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경합이었는데 조작 후에 3.9%포인트, 네. 2, 3% 그 명태균 얘기한 대로 됐습니다. 원래 주의서. 네, 그래서 그대로 올려 주의소 해가지고 우세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그 당사자로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근데 평소에 틈만 나면은 막 대구시장인지 국회의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SNS에 글을 남기시는 분이 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저런 탄핵 얘기를 하면서 예. 한동훈 때리게 하고 있냐. 아하. 이러니까 당연히 또 의심되는데. 요건데 요 얘기는 안 하고 계시고 네. 한동훈 대표를 아마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홍준표 시장 이런 행보 어떻게 당을 위한 조언입니까? 아니면 무슨 의도입니까? 간섭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간신배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어요? 오늘 세게 아니 말씀하시네. 왜냐하면 저는 이 배신자라는 네.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신자라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윤석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니까 다 배신자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니까 다 배신자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전 반대로 물어볼게요. 국민 대다수를 기준으로는 홍준표 시장은 배신자입니까? 아닙니까?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잘못됐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 잘못됐다 해서 탄핵을 했거든요. 네. 그럼 국민을 기준으로는 누가 배신자입니까?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민을 배신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배신하고 있거든요. 네. 배신자의 편은 누굽니까? 홍준표 시장. 그럼 배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배신자라는 말을 정말 듣기도 섬뜩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신자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웃긴 건데 네. 개인, 권력자 개인을 놓고 배신자 운운하는 그 사람이 간신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다. 홍준표 시장은 두 개 다 해당되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저렇게 씁니까? 네. 저는 굉장히 여론에 악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런 보수 행태 때문에 보수는 종말로 가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 저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 저게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네. 한동훈 대표 배신자 얘기를 막 하면서 저 얘기 하는 거거든요. 박근혜 막 잡아 넣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더 높죠. 더 높고 책임 오야붕이라 그러죠. 그거를. 진보의 오야붕. 오야붕인데 특검의 오야붕. 이런 이제 모순들이 지금 너무 많고 지금 사실 제가 되게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면 세수펑크 지금 29.6조잖아요. 예. 이것도 막 기사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기금 돌려막기 하겠다고 외평기금, 공자기금, 게다가 주택도시기금 건드리고 심지어 쓰기로 한 돈 막 거의 9조 가량 이제 불용, 그러니까 안 쓴다고. 네. 그러면서 지금 막 돌려막기 하고 지금 막 돈 어떻게든 지금 이 빈 곳을 계속해서 그냥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부 여당 책임자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자기들끼리 배신자네 뭐네 하는 게 결국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마당에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냐 추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네. 홍준표 시장의 정치에는요 국민이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권력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좀 다소 심하게 들리겠지만은 저는 국민을 배신한 자는 간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열띠게 뜨겁게 두 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항의도 이사 신인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 김건희로 포문을 열고 닫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 얘기도 좀 해야 되지만 또 김건희 여사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국감이 이제 끝나갑니다. 법사위는 끝난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운용위하고 몇 개 안 남았는데, 자, 22대 국회 첫 국감 성과,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고 본격적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뭐 비리, 네. 또 무속인의 국정 개입 의혹, 아하. 그다음에 또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감사, 다 법사위에서 했던 거네요. 예, 감사원 또 그 검찰의 그 네. 봐주기 수사 감사 예.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다는 것이 뭐 네. 좋은 성과일 것 같고, 예. 다만 한계라고 한다면은 그 법무부나 감사원이 어떤 자료 같은 것들 제출을 거부하고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나 뭐 검찰이나 또 감사원도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크긴 또 하겠지만 충격적인 게 예.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그 특활비 검정색 칠해가지고 돈만 보내는 거 그거 우리가 알아서 뭐 합니까? 돈이 얼마든 내용이 대충이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특활비는 깎아버리는 거고 이제는. 지금 다수의 의원들이 네.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네, 굳이 저는 사실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 저도 뭐 법조에 있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해도 그 국회 통제를 받는 게 맞잖아요. 돈을 예. 쓰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할. 또 검찰이 계셨으니까 더 잘하실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요. 이제 내용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이긴 하겠지만 네. 그 근저에는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마저도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뭐 검찰이나 감사원의 어떤 뭐 좀 그렇습니다. 특권 의식 같은 예.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근저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그게 같습니다. 가장 증인 출석하지 않는 것, 또
기관이 피감 기관이 자료를 내라는 국회 요청에 아주 그냥 무시해버린 거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쉽다고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제 11월 15일, 11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3건, 네. 죄명은 2개고 네. 쟁점은 3가지인데 3건 모두 무죄가 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법리상 또 증거상 네. 범죄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3건이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요. 위증교사도 있습니다. 일단은 15일 날 선고되는 게 공직선거법 이제 선고인데 예. 요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생중계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생중계 부분은 네. 국힘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이것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때 공개한 사례를 전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것은 뭐 정치보복 수사와 과거의 그 사건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생중계 주진우 의원이 했던 말인데 이거는 예. 뭐 할 수는 없겠죠, 생중계를. 그 네. 지금 인권 말살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네. 제1야당 대표가 재판받는 모습을 굳이 생중계로 노출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네.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예. 인권 침해적인 발언이니까 그건 뭐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2가지 아닙니까? 예. 첫째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알았냐, 했던 것. 몰랐냐 이 예. 부분. 그다음에 네. 그 식품연수원부지 그렇죠. 용도 변경할 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부분. 그걸 느꼈느냐, 안 예, 느꼈느냐. 그 2가지인데 예.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반드시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김문기 씨 관련된 부분은 성남시장 네. 산하에 4천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기 씨와 같은 급인 팀장급 공무원들이 그 600명이 넘는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15명과 함께 다녀왔던 그 속에 네. 끼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대학 동기들이 308명이었는데 네. 4년간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300명이었는데 2년 동안 함께 무죄 다 합니까? 연수를 받고 제주도, 설악산 수학여행을 예. 같이 다녔지만 지금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기관장을 할 때 총무과 네. 직원들을 행사 때 늘 접촉하고 자주 만나지만은 이름과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반인들도 그러는데 선거직이 그걸 기억한다는 건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게 법리상 죄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증거상 알았다 몰랐다가 입증되기도 어렵지만 네. 입증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선거법에 보면은 학력, 경력, 행위 등에 관한 거짓말을 나일이 돼 해야 있습니다. 처벌하는 겁니다. 나일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도 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를 갖고 기소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소를 그러니까요. 안 하고 뭐 만약에 정말 이거는 이제 아주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정말 알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입증합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렇다면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기소하는 검찰이라면 기소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기소를 해가지고 구형까지 2년을 해버리고 뭐 협박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장에다가 그 네. 내용을 써놨다가 이게 범죄가 구성이 안 된다는 네. 지적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네. 1년쯤 지나서 공소장을 뒤늦게 네. 바꿔서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희한한 단어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뭐 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 보시는 거고. 그리고 예. 이제 그 국토부의 그 협박, 국토부 협박 부분. 이 네. 부분도 그 국토부가 식품연수원 부지를 네. 주거단지로 바꿔달라고 3, 4년 가까이 요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합니다. 협조해달라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혁신도시법. 네. 거기에 보면은 협조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식품연수원 부지가 협조 의무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로서는 당연히 심적인 부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심적인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이걸 허위사실 공표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부정확한 표현인 좀 것이지. 객관적인 것만 좀 하면 그래 따지면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거는 싹 다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비교가 안 거짓말인데요. 그러니까 되죠. 예. 그런 걸 안 하는 게 맞다는 거 제 말씀은. 예. 이것도 안 하는 게 맞고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맞습니다. 기소한 걸 판단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또 갖고 구형을 2년을 해본네요. 예.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협박받았다는 그 내용도 그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네. 이게 선거 현장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맞습니다. 국회의원 질문을 받고 답한 것이기 때문에 예. 선거 목적의 발언이 아니라 선거법에 해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국감법 네. 국회 그 증감법에 보면은 네. 그 어떤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자, 그렇다면 위증교사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증교사 부분은 이제 녹취록을 한번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들어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저 뭐 박균택 TV에도 예. 게시를 해놨습니다만 네. 그 내용 30분짜리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위증의 교사냐 어떤 기억을 환기시켜달라는 부탁이냐 네. 이거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기억을 되살려달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네. 있는 대로 얘기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아하. 다만 이제 검찰은 쟁점을 제시를 하면서 예. 여러 번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기억을 오염시켜서 아하. 사실상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네. 기본적으로 16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오래된 일을 부탁을 하다 보니까 네. 기억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인데 그게 범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게 야당 대표였으니까 그렇지 여당 인사에 관한 사건이거나 네.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이었으면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네. 불기소 처분을 했어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요 뭐 질문이 좀 그렇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판부는? 그것은 법원에서 심증을 드러낸 적은 없지만은 예, 뭐 예, 당연히 그 뭐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위증을 시키거나 했다기 보기는 어렵고 지금 검찰 공소장이나 보면 어떤 특정 부분 요 예. 부분은 좀 거짓말을 시킨 거 아니냐라는 것 같은데 이거를 법원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문제를 그동안에 제기를 했으니까 네.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오해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네.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예.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근데 그 말은 예. 전후 맥락을 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해달라가 아니라 아하. 네가 그때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보았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그 분위기를 전해 들었던 것을 들었다고만 얘기해 주면 된다. 네. 보았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보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그 김진성 그 증인이 제가 네. 보기에는 거짓말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위증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본인이 이런 주장을 처벌을 할까? 받았잖아요. 위증죄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백하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검찰이 그 대형 알선수재 사건, 네. 특가법 위반 사건 2개를 쥐고 있습니다. 아. 근데 수사를 해놓고 2년째 기소를 안 하면서 김진성 씨에 관한 거를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예, 공범은 기소해서 예. 징역 5년이 지금 선고됐는데 김진성 씨는 기소를 안 하고 있죠. 네. 결국은 손에 쥐고서 우리한테 협조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네. 오히려 그 수사검사들이 나중에 예. 직무유기나 그러니까요. 협박죄로 처벌받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 그렇게 비슷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락에서 만약에 지금 그게 맞다 그러면 뭐 지금 누구죠? 이화영 지사 사건하고도 비슷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것도 예. 뭐 김성태 씨는 김성태 씨 특히 김성태 씨 다른 사건 붙잡아 예. 자본시장법 이런 거 붙잡아 놓고 예. 그거는 봐주고 요거 진술 잘해주면 요거를 기소하는 예. 요거만 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구속 상황도 아니잖아요. 국가보안법도 다 빼줬고요. 예, 다 빼주고 예. 그거랑 맥락은 같네요. 예, 비슷한 행태를 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그렇게 검찰이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옛날 검찰도 문제가 있었지만 네. 이런 짓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왜 과거에는 비판만 받던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범죄적 행태까지 저지를까?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어떤 쥐어 있는 검찰의 모습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에 계시니까 아마 더 잘하시고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예. 민주당에서 1심 예, 예.
재판부. 만약에 왜 1심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 판결했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결론이 같게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변경 요청을 했는데 좀 안 되는 거 같고 의원님이 1심 그 판결에서 못 다루는 그 객관적 증거가 있으니까 다시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예, 내용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1심 때 많은 증거가 유리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무시당하고 이화영 그 부지사가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재명 그 지사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도 1심 판결 후에 네. 그 새로운 증거들이 좀 드러납니다. 아 판결 예. 후에 나왔다는 거죠? 예, 그것은 예. 이제 이재명 아하. 지사에게는 그 대표에게는 유리한 내용이겠죠. 예.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네. 일단은 그 돈을 받았다는 리호남. 리호남이 필리핀 왔냐 안 왔냐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통일부 문건, 예. 경기도 문건에 의하더라도 전혀 리호남이 필리핀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예. 것이 그 자료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북 송금의 그 목적이 네. 이재명 지사를 위한 것이냐,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냐, 네. 여기도 이제 다툼이 있는데 1심 판결 후에 네. 안부수라는 주요 그 협조자, 네. 이 인물이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오피스텔, 네. 딸의 오피스텔을 제공받고 증언을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황도 하나가 드러났고 네. 또 어제 어느 그 뭐 보도에 보면 나오는 네. 게 김성태 회장의 쩐주이면서 네. 양어머니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연세 드신 여성이 네.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쌍방울의 그 저 대북 사업을 위해서 돈이 지출됐다고 그 대화한 내용이 녹취가 됐고 네.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들도 너무 많은 뿐더러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문건에 보면 쌍방울 주가 보양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국정원 문건을 믿어야지 김성태 씨 말을 믿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냈던 것도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증거가 있으면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예. 신빙성 없습니까? 거짓말 계속 하던 사람 말을 믿어야 됩니까? 국가기관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그 증거 유무를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그 수사나 1심 재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불신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사람의 관계,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성태 회장의 관계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둘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알지 못한다면서요? 유일한 쟁점이 뭐냐면 남이 바꿔주는 통화를 한 적이 있냐 없냐. 슬쩍 했냐 말했냐 그거. 예, 남이 숫자석에서 바꿔주는 예. 거 통했냐 안 했냐가 지금 쟁점일 정도로 그 관계는 전혀 무관한 사이인데 네. 그게 어떻게 100억을 주고받은 사이의 관계입니까? 네. 이것은 만약에 그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여권의 어느 인사였거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었으면 애초에 이것은 수사의 가치가 없다고 무시를 당했을 사건이죠. 네. 예, 그래서 약간은- 이것은 관계에서부터 이것은 수사의 가치도 없었던 사건이라는 것,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들어내고 계속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조작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추적하고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감에도 나와가지고 연어 파티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예. 진술 같은 거 진술 세미나 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저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화영 부지사가 그 메모를 할 때 네. 사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를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6월 30일경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보니까 아마 6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은데 날짜가, 예. 날짜를 잘못 특정했던 실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그런 사실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내용을 보면은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그 김성태 그리고 방용철, 이화영 부지사를 21번을 동시에 부르거든요. 같은 시간에 불렀다 같은 시간에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서도 안 받았습니다. 그럼 21번 불러서 뭐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예. 같이 친한 사람들도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서로 뭐 담소를 나눴겠습니까? 그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대로 그 진술 협조를 요구하고 해위 협박이 있었고 네.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원지검이잖아요. 예. 근처에 뭐 지금 짜장면 먹었다는 얘기도 하니까 어느 예. 시간에 중국집 찾아보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한 거다, 피고인이 거짓말한 거다 하면 여당이든 검찰이든 그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아니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더 반박은 못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게 예, 좀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날짜 틀린 거. 네. 그다음에 이화영 지사가 그때 술을 예배만 됐냐 네. 마셨냐. 네. 아니면은
안 마셨냐? 뭐 종이 컵으로 이 했다면서요? 두 가지의 네. 두 가지의 그 뭐 문제점 가지고 좀 따질 뿐 왜 21번이나 같이 동시에 불렀어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는 설명을 못 하고 있죠. 지금 박성재 장관은 만약에 이화영 수사가 조작이라면 당장 사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아마 법사에서 얘기한 걸로 이제 국감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이화영 피의자를 네. 뭐 100번, 100수십 번이 넘게 불러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적대적 관계 있는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회합할 기회를 21번이나 줬고 그다음에 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네. 국가보안법은 기소도 않고 봐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진상 조사가 들어가야 맞는 거죠. 네. 인정되면 범죄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네. 근데 이것을 정권 마음에 드는 짓을 했다는 이유로 봐준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본인이 지휘하는 법무부와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이 장관의 이 발언은 흑역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예. 이렇게 후배들이나 이런 검찰에서 이렇게 하는 거가 정말 치킨 게임 같아요. 그냥 말로로 가려고 저러는 것 같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좀 마음은 좀 착잡하실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무할 때는 예. 그 검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하는데 왜 네.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하느냐라는 그러니까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은 조직도 필요 없고 예. 조직은 망해도 되고 나만 살면 된다. 네. 당장 눈앞에 1년의 인사 혜택만 받으면은 예. 나는 내 부끄러움도 또 조직의 명예도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너무도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안타까운데 막 그런 지금 검찰을 비판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연루된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요. 디올백 사건, 이건 모두 불기소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검찰입니다. 이게 검찰. 검찰이 그 문을 닫는 상황이 오면은 네.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예. 전임 검찰총장도 속여가면서 불려나가서 핸드폰까지 뺏기고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정감사 전날 민감한 사건은 국정감사 때 처리를 않는 것이 관행인데 전날 이걸 일부러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 전날 그 질문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예. 뭐 용산의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 부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나의 명예, 조직의 앞날 아랑곳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검찰 흥망사에 네. 기록될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게 심우정 총장한테 이렇게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을 하니까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 잘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믿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조금 씁쓸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훌륭했던 네. 저 심우정 검사가 심우정 검사는 또 걸 이렇게 보고 특수사를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주로 기획이나 행정 업무를 많이 관리 했죠. 통으로 예. 많이 예, 했죠. 예. 네. 근데 그런 답변을 하는 거 보고 참 네. 답답했죠. 근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그 사건을 두고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나 네. 그냥 말을 못하고 한숨만 쉬는 검사들이 많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심우정 검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갑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걸 이 순간 편하게 넘기자고 그걸 옹호하는 발언으로 넘기게 된다면은 결국은 본인이 검찰의 의자왕, 네. 마지막 총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의자왕, 걸, 예. 좀 고민해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그냥 단적인 예로만 해도 이재명 대표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이게 죄인지 법조인인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기소를 해가지고 구형도 최대한 구형을 하는 모습 등등. 김건희 여사는 조사 자체도 안 하고 부르지도 못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휴대폰 뺏겨가면서 조사하고 모든 범죄같이 보이는 걸 갖고 다 불기소 처분하는 거. 이거 지금 이거 국민들이 보면 그냥 3살만 애들 3살만 아니죠. 초등학생만 돼도 저게 말이 되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전에만 해도 대충 하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이제는 더한 것 같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박살내고 한쪽은 완전히 봐주고 이런 모습 진짜 현 정권의 검찰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예와 자존심을 포기해버린 사례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일제시대 때의 법조인 네.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의 법조인들보다도 네. 좀 못한 겁니다. 아하.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의 검사들보다 민주적 의식은 훨씬 약했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고민을 했던 흔적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잘못은 많이 했지만 오히려 뭐 3.1운동 때 네. 그 철부발 형량이 뭐 군사정권 때 네. 집시법 형량보다 더 낮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1년 뭐 이렇게 많았어요. 지금 구형을 보면은 분들. 군사 독재 시절보다도 더한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자존심, 명예감 이걸 네. 상실해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결국은 뭐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그 일제 때 검찰 또 군사 정권 때도 검찰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민주정부가 됐는데 검찰이 뭔가 이 헤게모니를 잡고 막 주도권을 잡으면서 더 나쁘게 변질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배에 구멍이 났는데 네. 선장이 되겠다고 네. 싸우는 사람들 수준의 저는 그런 의식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자,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다 가로막고 있고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명태균 지금 게이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농단 예. 아니면 공천개입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은? 그 사건은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네. 그 무속인과 결탁한 영부인의 국정 개입 예. 뭐 이거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속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씨는? 강혜경 증인은 네. 자기가 상사로 모셨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지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국감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지력이 잘 맞춘다는 것인데 네. 그런 거나 예. 또 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나 또 선거 날짜에 따라서 당락이 뭐 바뀌었을 거라고 네.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네. 뭐 거의 무속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어젠가 보도된 건데 예. 조폭 출신 항모 씨라는 사람이 이 지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명태균 씨한테. 뭐 그 예. 지금 한국미래연구소. 예. 야, 이것도 좀 놀랍거든요. 조폭이 뭐 이런 데 끼어들어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조폭 출신 인사를 상대했던 것도 분명히 네. 맞는 것 같고 예. 그 조폭 인사가 왜 거기에 개입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은 이제 부인한다고 하니까 네. 수사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경위가 분명히 이상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후속 보도를 보니까 네. 그 황목 씨의 또 뒤에는 네. 지방선거에 예비 출마하려고 후보가 했던 있습니다. 예비 후보 예. 거기가 또 뭐 뒷돈을 댔다는 설도 나오고 네. 또 그 대가로 사단법인의 그 무슨 뭐 회장을 맡았다는 그렇죠. 후속 보도가 나오던데 예. 그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현재로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 그렇게 뒷돈을 댔던 그 인사가 또 인사상 혜택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 보면은 명태균 씨의 어떤 그 뭐 인사 개입 문제 네. 이런 것들도 뭔가 간접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됐으면 의원님 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조사해야죠. 저 바로 휴대폰 어떻게든 해가지고 누구든 빨리 휴대폰만 하면 다 밝혀낼 수 있잖아요. 휴대폰 저는 다른 값에 필요 없고 휴대전화만 좀 하면 좋은데 이걸 계속 방치해 두는 것 같거든요. 아마 신병 처리도 해야 압수수색하고 되는데. 조사하면은 드러나 버릴까봐 아, 진실이 드러나 버릴까봐 아마 늦추고 미루는 아니 것이겠죠. 이것도 검찰이 공명정대해야 되고 공정과 상식에 맞아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차 예전부터 강조했던 건데 이 검찰이 그 역할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해가지고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럼 검찰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검찰 개혁 목소리가 큰데도 검찰 출신이시기도 하고 검찰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맞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뭐 획기적인 뭐 행동이 나오지 않는 한 네. 검찰은 뭐 개혁을 당해야 맞는 것이고 네. 핵심은 직접 수사권을 이제 뺏는 것이겠죠. 네. 직접 수사권을 뺏어서 뭐 중앙 뭐 수사청이라고 얘기하는 네. 한국식 예. 그 FBI 그 기관에 직접 수사권을 넘기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대신에 형사부 중심의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 감독 기능, 권익 지킴이 활동 이 부분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서 수사기관에서 인권 그 보호기관으로 그 기관의 성격 자체를 변질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 보호 플러스 기소를 하는 역할을 그렇죠. 원래 외국의 지금 검찰처럼 예. 미국의 검찰처럼 아니면 독일의 검찰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씁쓸하지 않습니까? 검찰 계셨는데. 씁쓸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들이 뭐 70년 가까이 검찰한테 수사권을 줬던 이유는 경찰 수사보다 낫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지금처럼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할 거면 경찰과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차라리 인권 감독기관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 그게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 방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의 수 있는 남자 준비되어 있고요. 자, 잠깐만요. 자, 김철근 사무총장, 장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화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자,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코너입니다. 검찰공화국 심장부 서초동의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에 아주 뭐 지금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이 현안 지금 가장 핵심인데 특별감찰관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특감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지 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한동훈 대표가 특검이 아니고 특감으로 갔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감. 네,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은 이미 벌어진 일을 감찰하기도 하지만은 예방 차원이 강합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 하면은 옛날에 사직동 팀 기억나시죠? 네, 알죠. 청와대 사직동 팀.
청와대 사직동 팀은 법에 근거가 없었어요. 법률적 근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공직자들 조사하고 대통령 저 친인척들 조사하고 이런 거 막 했는데 네. 그 힘이 되게 셌잖아요. 사직동 불러가지고 뭐 세게 뭐 압박도 하고 막 그래서 가능했는데 민간인 사찰이고 네. 불법 사찰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처음 시행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특별감찰관은 아무리 잘해봐야 감찰 조사잖아요. 감찰이죠. 네. 본인이 조사 안 받겠다고 버티면은 고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검찰이고 감찰이에요. 말 그대로. 그 감찰 조사고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물론 네. 조사에 응해야 되고 자료 조사도 내야 되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결정적인 강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왜 이걸로 갔겠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한동훈 뭐 그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사법 처리해야 되잖아요. 형사 처벌하느냐 마느냐. 네. 그리고 연일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보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특별감찰관으로 돌리면은 우선 특검보다는 위험이 덜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아하.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해서 특별감찰관이 받아들여졌다.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또 특별감찰관이 지명되고 인사청문회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동안에 계속 특별감찰관 관련 뉴스가 나와요. 아, 그걸로 시선이 돌려지겠네요.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면은 계속 김건희 여사 보도가 계속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방향을 좀 트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윤 대통령하고 이걸 각을 세우는 것 같지만 윤 대통령은 이 특별감찰관 아직도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네. 공약하고도. 예. 이게 그래서 그런 이거를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는 뭐 총장이나 처장이 없어도 대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퇴직 사퇴한 이후에 기능직 직원하고 파견 직원 2 정도만 남아서 네. 조직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만 있는 걸로. 건물도 없는가? 건물도 임대해서 방 조그만 하나 쓴 게 그거 알고 있어요. 있다고 예. 하는데 이거를 세팅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원 뽑아야 되죠. 파견 받아야 되죠. 그럼 이걸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당장 예산도 없죠. 그러면 이게 이석수 특별감찰관 전에 그 얘기를 하던데 지금 뽑으면은 한 내년 봄쯤이나 제대로 활동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주가 조작 그 피혐의 문제 그리고 지금 공관 이전 공사에 따른 특혜 수주 문제 이런 건 다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덮게 되는 겁니다. 다 덮는 것이다. 이게 보면 말씀대로라면 근본적 해결책도 아닌데 한동훈 대표가 뭔가 눈을 돌리기 위해서 약간은 논란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인데 이걸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저도 시선 공감하시고요. 돌리기의 시선 성격이 돌리기? 강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특별감찰관은 사실 서울중앙지검의 네. 반부패수사부의 수사 인력하고 수사 권한하고 비교도 안 되는 자그마한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부패부에 비하면. 그렇죠. 네. 거기는 강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 구속 체포 권한이 있지만 없지 네. 않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2020년 11월에 추미애 장관이 특수활동비를 네. 조사해라라고 특검 그 대검의 감찰부가 있었죠. 네. 그런데 대검의 감찰부가 그 검찰총장실을 찾아가서 아하. 떨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하.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네. 그 많은 방대한 기록을 4시간 안에 보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오늘 중으로 마치세요. 그래서 그 총장실에서 떨면서 그 방대한 기록을 4시간 안에 보고 추미애 장관에게는 문제 없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다고 4시간 합니다. 보고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왜 이것만이 굉장히 이게 관건인 것처럼 아주 중요하게 지금 얘기를 집안 하고 싸움 난 있거든요. 것이 저는 시선 돌리기에 불과하다라고. 시선 돌리기. 게다가 이렇게 예. 봉합을 해서 안착을 시키면 굉장히 큰일을 한 것 같은 그런 가시적인 선전을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자, 들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왜 공약을 했는데 왜 임명을 안 하는 겁니까? 특별감찰관을? 그건 이제 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겪어볼 네. 만큼 겪어보지 않았을까. 굉장히 즉흥적이죠. 음흠. 신중한 생각 없이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을 할 뿐이니까 네. 예, 이후에
누가 이걸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뭐 즉흥적으로 불편하다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보다 예. 김건희 여사가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을 설치하면 딱 두 가지인데. 딱 걸리는 사람은 딱 김 여사와 그렇죠. 처남 예. 장모입니다. 친척들 중에 거의 예. 처가 쪽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맞죠? 예. 윤석열 대통령 쪽은 별로 거론되는 지금 사람이 언론에 없어요. 거론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부부의 사촌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남하고 딱 장모의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논란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사람은 대통령실에서 누구겠습니까? 네.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 김건희 여사가 반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자, 이게 그래서 특검이 민주당도 미래를 위한 거지. 이건 과거 이거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 해결하는 건 하나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핵심 중에 여당은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건 반대를 안 하는데 네. 특검 대신 특감을 한다니까 반대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특검은 안 하고 이걸 하면은 그동안에 제기된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하고 덮고 가고 네. 앞으로 감시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막는 것이고 특별감찰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또 하나 뭐가 빠지냐면은 여기는 수석 이상만 그 감찰 대상입니다. 네. 지금 이른바 뭐 7인방, 8인방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독대하면서 8명 이름 거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 수석은 없습니다. 네. 다 비서관 행정관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핵심들은 거기 있는데 그럼 그 걔들은 감찰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수석만 되니까. 옛날 우병우 수석이 좀 수사를 받았었죠. 사실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왜 우병우 뭐 감찰 사실을 흘렸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핸드폰도 뺏기고 했는데 예. 그게 핵심이 아니고 왜 네. 그렇게 발끈했냐면은 안종범 수석과 미르 K에 대해서 감찰하는 낌새를 채고 아하. 이거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하. 이석수를 쳐낸 겁니다. 우병우 수석이요. 그것도 우병우 이석수 두 사람이 그 되게 친하지 않았나요? 경주지청 2학년 검찰 2학년 때 되게 친한 걸 알고 검찰 있는데. 2학년 때 같이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병우 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추천했을 때는 믿을 만한 형이니까 네. 했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 그 자리에 가면 감찰 자리에 갔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예.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특별감찰관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반대할 처지에 있지만은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특검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본인도 특검이 가다 보면 고발 사주도 특검에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자기도 다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물꼬를 틀고 쓴 건데. 국민들한테는 야 특별감찰관, 특별한 감찰관을 도입했으니까 내가 뭔가 정치적으로 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22대 첫 국정감사는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법사위 국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 유상범 간사인데요. 의원 발언 눈에 띕니다. 박성재 장관은 지금 이 중앙지검의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고요. 창원지검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 뉘앙스고 유상범 의원은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증거가 없으니까 기소를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 예. 자, 이 내용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검사를 이해하는 방법은 검사들은 대부분 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유, 아니고 그래도. 제정신을 차릴 때는 인사에서 물 먹었을 때 나갈 때 인사에서 물 먹으면 이제 우리 검찰 조직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나갈 때도 국민을 위한 검찰인지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너무 검찰에 충성하면서 사건도 그 편향적으로 해결하시고 처리하시고 이런 분이 나갈 때는 이런 말 툭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불려온 것 자체가 그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는 그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유상범 의원 누가 뭐 입당해서 공천을 하기까지의 그 배경 그거에서 좌우되는 거지 이 발언이 정말로 자기 양심의 소리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유상범 의원도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 발언들 보면 이 현역 검사들이 이런 선배 검사들 보면 어째 생각할까요?
뭐 시류에 따라서 검사들이 잘 따르잖아요. 시류에 따라서 가는 게 지금 맞아요. 당장 지난번 네. 말씀드렸지만은 이원석, 송경호가 내쳐지는 걸 보면서 아무리 찐윤도 조금만 잘못해도 내쳐지는구나, 팽당하는구나라는 걸 봤잖아요. 그렇게 봤으니까 그 다음은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에는 그래도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다 이렇게 하고 좀 살아있는 권력한테 반기도 들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모습 잘 안 보이나요? 제 착각인가요? 제가 관찰한 검사들의 없습니까? 모습은 두 가지 부류인데 뭡니까? 그러니까 원칙 그 공통적인 모습은 네. 그 경주마들이 옆을 가리고 가리죠. 앞만 보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그 다음 자리 더 큰 권력을 향해서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인데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노골적으로 네. 뜨거운 욕망을 가진 검사, 차가운 욕망을 가진 검사. 뜨거운 욕망을 가진 검사는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너무 맨날 뜨거워서. 인사청탁 돌리고 네. 너무 낯뜨거운 네. 굉장히 낯뜨거운 아부사를 하고 예. 근데 이제 냉정한 욕망을 가진 검사들은 예의는 지키죠. 그런데 네. 더 무서울 수가 있죠. 더 무서울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결기 있는 검사도 있긴 한데 그 한계가 있죠. 그 검사들이 이문정 검사처럼 우리 검찰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바꿔야 한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결기 있고 치고 나갔을 때 위에 사람들이 위에 뭐 검사장 뭐 검찰총장이 저게 검사지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나가는 거지. 네. 예. 근데 그래도 너무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가까이서 예. 본 기계에 있는 소신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있죠. 검찰총장 나가라고 연판장 돌릴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젊은 검사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검찰이 이제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계기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이 검찰 위에 있었잖아요. 안기부와 경찰이. 그 와중에도 결국은 박종철 군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혀내게 검찰이잖아요. 버틴 검사도 있습니다. 검사가 있었죠. 검찰이 무조건 뭐 그렇게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닌데 시류가 점점 변하면서 지금 갈수록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소신이 있고 기계에 있던 검사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요즘 검사들도 셀러리맨화 됐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월급쟁이네요. 예, 네. 지금 그렇게 그거는 대다수의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검사들 방금 우리 연주금 변호사님은 검사도 하셨는데 너무 그렇게만 몰아가지고 좀 그런 것 같고 그만큼 실망스럽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의 그 한동훈 국당 대표조차 검사 시절에 이제 참 곤조 있어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군표 국세청장 압수수색 감행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결기 있다는 것도 국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제도권 내에서의 소신일 수는 있어요.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것도 이래요. 그 안대희 국민의 검사를 한때 불렸던 안대희 검사가 특수 3부장을 할 때 그 서울 시내 버스 비리 수사를 했는데 그 사위가 두 사람이 다 검사였어요. 그것도 부장검사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처음 총장한테 결제 받으려고 하니까 물리고 두 번 물리고 세 번 찾아가서 결국 결제를 받아내서 구속했던 전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일을 뚫어냈는데 지금은 아예 바짝 엎드려 버리니까. 국정감사에서 보셨겠지만은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처럼 비춰지는 검찰이 저렇게까지 됐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 대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이라는 공직자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은 명령에 있으면은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해줘야죠. 어쩔 수 없다는 게 소신이 있겠죠. 그냥 우리가 제야에서 떠들듯이 그 현장에서 그러면은 그게 공무원 조직이 아닌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대통령 부부 관련해서 명태균 씨 지금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새로 지금 밝혀진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한국미래연구소 통해서 지난 대선에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공표용입니다. 선관위의 신관 의뢰인이 조폭 출신 황모 씨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강혜경 씨도 이 황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또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또 그리고 뭐 여기 뒷배경에는 예비 후보가 등장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얘기 뭐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부터 먼저 좀 말씀 주십시오. 이게 충격적이죠. 예, 근데 뭐 검사들이 조폭하고 친한 경우는 많습니다. 네. 그 양재택이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검사가 있죠. 이 검사가 참여정부 시절에 그 인수위에 참여하려고 네.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결렬됐던 이유는 나쁜 소문들이 돌았고 결국은 그 일부는 진실로 판명이 돼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조폭 수사를 많이 하셨는데 조직폭력배 수사. 반대편 조폭 이 조폭에 대항하는 다른 조폭 조직을 정보원으로 두고 향응 접대도 받고 정보도 제공받고 이런 것들이 해서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 정보를 그 풍문을 듣기 위해서 넓게 교류 관계를 가지다 보면 이런 조폭들하고도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치인도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사실 조폭 출신이 의뢰했고 나중에 또 뒤에는 또 예비 후보도 있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그걸 보고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까? 어쨌건 지금 우리 이 CBS 노컷 뉴스가 계속 단독 보도를 해서 네.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황 씨는 본인은 관계 없다 그러는데 본인 명의로 자기 입금된 이름으로 통장도 됐습니까? 있고 예. 그리고 이게 그 ARS나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시스템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듭니다. 한 5, 600만 40만 원 한다 그랬고 네. 또 몇백씩 들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얼마씩 저축해놓고 그게 이제 차감되는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돈 넣어놓고 뺀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매번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그만큼 3억 6천이 들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돌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죠.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경남 지역의 A, B, C 뭐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서 충당을 했다. 예. 그런데 그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 비용을 돌려줬다라고까지 나오니까 사실관계가 나오는 건데 네. 여기서 제가 볼 때 핵심으로 봐야 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중수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했던 네. 사건에서 예.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그 희대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몰아붙였잖아요.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죠. 예, 그게 결국 조영씨 사건 관련 사건이잖아요. 조영씨가 1,000억대 대출을 알선해주고 10억 넘는 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던 게 윤석열 중수부 과장 시절이잖아요. 네. 그건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처벌받았죠. 네. 그러면은 그 사실을 보도한 걸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 거짓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고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건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윤 대통령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국민의힘도 여당도 가만히 있고 묵묵부답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명태균 씨가 말이 맞구나. 명태균 씨 입을 열면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거다. 뭔 잘못을 했길래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손을 못 쓰느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기꾼한테 저렇게 당해도 가만히 있다? 뭔가 있겠다? 약간 커피 타준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리를 치면서 구속까지 시키는데 커피를 윤 중수과장이 타준 게 아니라 연구관이 타줬는데 왜 윤 과장이 타줬다 그랬냐? 그거가 난리를 쳤는데. 국감에서도 질문한다고 난리 났더라고요. 봉지욱 기자 답변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 정도면 구속을 100번도 더 시켰어야죠. 사실. 그렇죠. 그럼 정말 압수수색 1000번도 해야죠. 예. 왜 제대로 9개월 동안 묵혀놨다가 뒤늦게 나서고 창원지검에 있는 거 중앙지검으로 올리려니까 왜 창원지검 잘하고 있는데 중앙지검 오라 그러냐. 근데 한동안 그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다가 막 맡겨놨었잖아요. 네. 이런 검찰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글쎄 이게 명태균 씨가 얼마나 역할을 했길래 손을 못 대고 있는가. 그리고 강혜경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근거를 자꾸 내잖아요. 근거가 나오잖아요. 하나씩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좀 더 흘러가야 되겠지만은 이런 사건들까지도 특검으로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특별감찰관으로 물타기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용산과 한 대표가 되게 싸우는 것 같지만은 약속 대련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군요. 예, 특검으로 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지 자기들도 방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방어 가능한 특감으로 막자는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이게 법 위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 맞다고 하면 강혜경 씨 내용이라든지 명태균 씨 내용 같은 게. 잠깐 그냥 곁들인 얘기를 하면 어제 그 보도에서 강혜경 씨가 내놓은 물증 김영선 전 의원하고 통화가 공개가 됐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김영선 의원이
창원지검 조사를 앞두고 단돌이 해두는 네. 그러니까 느낌인데 뭐 명시하고의 내용은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공천 사기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사기를 굉장히 자백한 것 같아요. 예, 이걸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예,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상당히 사실 많죠. 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 조폭의 뭐 스폰서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의 말로는 이걸 윤석열 후보에게 제공을 했고 뭐 경선 시절에 후보 제공을 했고 자기를 찾는다 뭐 가지고 오라고 한다 이런 것들까지 합쳐 보면은 결국 이게 그 금품과가 마찬가지인 이익을 네. 제공한 것이니까 정치자금법 정자법 이 예.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직선거법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일단 공소시효가 뭐 지났죠. 수요가 6개월 지나버렸죠. 예. 예. 그리고 그 핵심이 이거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해서 김 여사한테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네.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 네. 선물이다. 네. 이거 알면 나가면 뒤집어진다. 본인이 한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얘기들은 뭐냐. 김 여사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공천이. 김영선 공천이.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 검찰이 이런 걸 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명태균 불러가지고 확인해야죠. 왜 아마 가만히 전화번호 전화기를 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드는데. 압수수색했다고 했으니까 깡통법이라는 창원지검이 뭐 4,000개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하나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변경을 했는데 재판부가 바뀔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신진우 그렇죠. 이거 판사죠? 부장 잘 판사? 아시겠지만 저희 네. 기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법이 없죠. 기피 네. 신청해서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 가장 난감한 점은 그 재판부를 보고 얼굴을 보고 다시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네. 된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 우리 법원의 나쁜 강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판 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하고 뭐 여론도 나쁘다 싶을 때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배당을 변경합니다. 배당을 변경하죠.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냥 배당을 변경합니다. 근데 이 재판부는 사실 변호사인 제가 들어도 좀 이상한데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긴 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는 그 에피소드 기억하실 거예요. 법정에서 그 이하영 부지사 그 부인께서 이하영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하니까 이 변호사가 오히려 검찰 편에서 해유를 했고 이런 네. 이유로 그 변호사를 사임을 시켰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이제 이하영 정신 차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둘이 부부싸움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그 보도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변호인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 재판부가 이하영 부지사에게 증거 동의를 하라고 독촉을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거든요. 있을 수 없거든요. 변호인 없이 그래서 재판하는 국선 경우가 변호인을 없죠. 붙여줄 때니 빨리 증거 시죠. 동의를 해라. 그런 상황이 생기면 뭐 이게 네. 전략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끌려면 사실은 사임해버리면 무조건 공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재판하는 그래서 건 말이 안 이하영 되는 부지사가 증거 부동의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바꾸실 거잖아요. 네. 오늘은 증거 의견 진술 안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상하다 재판부가. 네. 1심 판결이 그런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하자는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제 국감에서 네.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문제도 사실은 지금 1심 하급심 선고가 3차례 중계된 적이 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 1차례. 네. 다 두 사람 다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 중계를 한다는 게 우리가 1심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양쪽의 견해를 토론해서 듣는 게 아니고 1심 선고 결과만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재판부의 판단만 듣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확정 국민 여론에 국민들한테 확정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2017년에 대법원이 규칙을 변경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선고 생중계. 하급심 예. 생중계 얘기했는데 그 대목도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여론몰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직 대통령의 급하고 같이 쳐주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를 높여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좀 정치적인 공격 정치적으로 아닌가.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선고에서 혹시나 유죄 나오면 국민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그런 게 변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좀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때 엄숙한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됐을 네. 때 그 엄청난 그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은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이 범죄자고 뭐 굉장히 악질범이다라는 인상을 그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이런 뭐 유죄가 날 경우에 유죄 났을 그렇죠. 때. 났을 그렇죠. 무죄 나면 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도 그 대법원의 규칙을 바꿀 때 뭐 법조계에서도 꽤 토론도 많이 하고 네. 했는데 하급심 공개는 아무래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확정 판결이니까 그렇죠. 해왔긴 했지만은 특히나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이거는 대통령이라면 좀 달리 볼 여지는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금 이 정치적 수사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양쪽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 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되고요. 당일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을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